잠시 후 원주 MBC 창사 48주년 기념 라디오 특별 기획 미투 없는 세상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거나 경험해본 이야기들. 선배들이 야 기분 나빠도 웃어. 너 그러라고 뽑은 거야. 넌 기쁨 줘야 기쁨 줘. 뭐 남자친구랑은 요즘 뭐 잘 지내? 그래 뭐 X는 어때? 정말 그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야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힘들어 같이 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걔는 뭐 다리가 너무 벌어졌어 뭐 오다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쟤는 요즘 뭐 남자친구랑 잘 지내나 봐 가슴이 커졌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자니까 항상 뭐 웃으면서 다녀라 여자니까 뭐 화장 이쁘게 하고 다녀라 여자니까 이게 막 붙어서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고 뭔가 여자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고 막 그러면 남자가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적인 비하와 농담과 외모 평가. 남자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뭐 강해야 된다. 친구가 시비를 걸어도 남자는 꾹꾹 참고 있다가 뭐 마지막에 터뜨려라. 코가 좀 커서 당신 코가 크잖아 뭐 이런 것들 얘기 누구는 작잖아 코가 키가 또 큰데 키 큰 사람은 또 어떻다며 저 엉덩이 너무 애플 힙인데 스쿼트 좀 하나 본데 수영장 갔는데 상체 너무 좋아.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미투 폭로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골마가고 있던 걸까요? 원주 MBC 창사 48주년 기념 라디오 특별 기획 미투 없는 세상. 최근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폭로자는 30살의 정수진 씨. 막 울고불고 하늘 때는 정말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가량을 거의 수면제도 먹었었고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고 이게 사실을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려고 하지 않고 하니까 혼자 울다가 지침 자고 수진 씨는 현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미투 소송 중에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불러낸 술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 이 나라에 보호를 못 받는구나. 그리고 최소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수사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또 다른 그런 면을 보시지 않았을까.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사주로 술자리에 있던 동료들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모텔 직원과 술집 주인도 마찬가지. 경찰의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조사 과정은 수진 씨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미투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 역시 초동 수사의 부실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초기 대응이에요. 이게 좀 많이 기일이 지난 다음에 했을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 본인이 되게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조금 좀 지체돼서 초반에
개입했다면 CCTV도 사실은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동 경로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그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을 테고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초등 수사가 너무 미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진 씨는 서울에 왔습니다.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 이곳은 성폭력 피해자와 지지자들의 모임인데요. 수진 씨는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증거가 너무 없어서. 그러면이 그 모텔에 갔다는 거. 미투 이후 성폭력 피해 신고는 50% 이상 증가했지만 실제 고소까지 가는 건 전체 피해자의 10%가 안 되고 고소를 해도 재판을 받는 건 더 드물다고 합니다. 수진 씨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처벌받는 가해자는 100명 중 5명도 안 되는 실정.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지만 수진 씨는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들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 그게 자기가 잘한 짓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스스로 납득할 것이고 그러면 또 저 말고 또 제2의 3의 피해자 왜 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계속 그렇게 묵과하냔 말이에요.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파장을 낳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로 번졌습니다. 고은, 이윤택, 오태석, 조민기, 조재현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 이서 김지은 씨를 업무 지난 상대로 3월 간음 추행하고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 정치 분야를 막론하고 터져나오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미투가 이제야 시작됐냐고 묻지만 사실 전국의 상담소에서는 해마다 10만 건 이상의 성폭력 피해가 상담되고 있었죠. 그만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미투로 인한 변화를 뜨겁게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듣는 분들이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했던 그런 잘못된 문화에서 이제는 좀 새롭게 피해자의 말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러한 성폭력이 가능했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쳐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로 보여져서 제가 한 28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큰 변화이고요. 또 큰 희망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며 최근 불법 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차례 열렸는데요. 남성 무죄, 여성 유죄,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이 시위를 지켜보는 일반인들은 과연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투 운동은 찬성은 하죠. 자기들의 그런 뭐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 어필을 해야 사회가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실감이 안 났는데 이렇게 시위를 보니까 뭐 인권 같은 게 아직은 많이 필요한가 보나 그런 느낌이 들긴 들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남혐 그냥 시위인 것 같아가지고 불법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막 굳이 남자 여자 분열을 구성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잠잘 때 일어날 때 걸어 다닐 때도 여자 화장실도 물가투성이. 미투 폭로에 나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피해는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죠. 먼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여성에게 과거 직장 문화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80년도에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무실에 꼬셔야 된다는 그런 느낌. 여자들은 일단은 커피를 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술을 따라줘야 되고 술을 따라주는 건 또 먹어야 되고 그런 문화가 항상 있었지. 그래가지고 아, 여자가 따라주니까 참 맛있네. 이런 얘기 아주 가볍게 하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분위기에 녹아 있다 보니까 이게 성차별이다 아니면 이게 성적 농담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예 기분 나쁘지 않는 한은 그러지 마시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분위기라는 게 한잔하시죠. 맛있겠다. 원샷. 한 직장의 회식 자리. 업무 스트레스도 풀고 팀워크도 다지는 회식은 직장 생활의 꽃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후배 직원들은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슬아슬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때문이죠. 커피숍에 갔는데 주문할 때 사이즈 뭘로 드릴까요? 했는데 그 자세와 함께 포즈를 취하시면서 뭐 A컵, B컵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다리 되게 예쁘다. 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너 오늘 입은 이 옷 되게 가슴 커 보인다. 너 오늘 입은 이 옷 허리 엄청 잘록해 보인다. 그때 같이 계시던 다른 동료분이 이제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네 치마에 머리 박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미치겠다 진짜. 맞아, 이 얘기 기억나요. 직장에서 오가는 농담으로는 수위가 제법 세 보입니다. 내심 불쾌하지만 내색하지 못하는 후배 직원들.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 부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찌들어 있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뭐 선배나 후배들한테 이런 농담 하면서 잠깐 웃고 들어가고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솔직히 많이 안 합니다. 바로 그때그때 얘기했으면 저도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되게 싫어하는구나 했을 텐데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니까. 지난 성적 농담은 직장의 활력소. 친한 사이에 오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후배 직원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내가 이렇게 정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가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는 거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농담으로 한 건데 왜 그래? 다들 그냥 어이없어서 웃은 걸 거예요. 그때. 맞아,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후배인데. 다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웃는 분위기니까 따라서 웃는 것 같아요. 인사고과나 인사권 등 직장 내 권력을 가진 상사에게 항의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 성희롱인지 아닌지 경계가 아슬아슬한 농담이어서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녹음해 여성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웃고 뭐 웃어서 넘기는 거를 반응이었다라고 본인은 착각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잘 넘기려고 웃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위가 직장 상사였고 가해자의 86%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는 주로 회식 자리, 사무실, 야유회와 출장 중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78.4%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했는데요. 신체 접촉같이 전형적인 성희롱 이외에 유형도 천태만상입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 아니면은 성적인 의미가 들어간 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약간 성적인 대상화의 의미가 들어있다든가 그다음에 시각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오랫동안 쳐다본다든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유형 중에 하나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상황과 맥락을
보고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냥 어떤 말은 안 돼요 내지는 어떤 행동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되게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투 생존자 연대에서 만난 서미영 씨 역시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입사한 직후부터 미영 씨는 고위 임원을 접대하는 회식에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술자리, 노래방은 물론 억지로 상사와 춤을 춰야 했습니다. 회식 참석 강요는 수년간 이어졌고 참다 못해 회사에 고발한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 씨를 겨냥한 2차 피해였습니다.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너무 뒤에서 저에 대한 얘기들을 쉽게 하더라고요. 쟤는 몸 팔면서 회사 다닌다. 쟤는 진급하려고 임원들 회식에 저렇게 지가 원해서 간다. 뭐 누가 머리채 끌고 갔냐. 지가 원해서 따라간 거지. 지도 원해서 술 마신 거고. 젊은 여자애가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었으면 벌써부터 저러고 다니냐. 근데 그게 한 명이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수백 명이 하면 그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난 진짜 분명히 싫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고 써도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2차 피해의 가해자는 바로 동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진급도 빨랐던 미영 씨는 졸지에 꽃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집중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미투를 했을 때 얘 이거 왜 하지? 미투를 왜 하지에 대한 사유를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 꽃뱀인가? 꽃뱀이라서 돈 받으려고 하나? 믿었던 회사와 동료에게 버림받고 철저히 혼자였던 미영 씨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히고 싶었는데 최근 또 한 번 충격적인 2차 피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공중파 뉴스에서 대기업 여직원의 미투로 보도가 된 거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도 단 하나도 없이 저에게 동의를 얻지도 않으셨고 저한테 인터뷰하시지도 않았고 저한테 확인도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송을 하셨어요. 단독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로. 그래서 그날부터 거의 한 달간 거의 100여 명한테 전 전화를 받았고요. 이걸 너야? 너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 다녔어? 그래서 너 진급 빨리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조롱? 더 이상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나한테 이런 벌이 주어지면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뉴스 보도 후 듣기도 낯뜨거운 자극적인 표현이 덧붙여져 미영 씨의 신상 정보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상황.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은 불발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수종 실장에 따르면 미투 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며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이런 유형들이 대표적이었고 전통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유형을 좀 분류해 보면 예컨대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 수법, 그 성폭행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또 이것을 또 이제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래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 270건 정도의 보도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국장님
지금 제가 무고랑 그거 들으셨죠? 아니. 무고랑 그 3천만 원?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근데 변호사는 뭐래? 항소를 준비 중인 수진 씨 역시 2차 피해를 당하는 중입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과 무고로 역고소를 해왔습니다. 다 지금 저쪽에서 걸어놓은 상태니까. 이 피해자가 도로 손해를 보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안한 게 답답한 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왜냐면 오늘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성폭력 증거를 직접 찾아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모순. 거기다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역고소까지 당한 상황. 수진 씨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것만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억울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숨을 못 쉬겠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2번, 3번 죽이는 이런 행태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개 이상이죠. 칼을 맞고 칼을 찔려서 피가 나는 상태에 계속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어야 진실을 밝혀줄까? 내가 죽어야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수진 씨는 분노를 견디기 힘들어 극단적인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녹음 중이라서. 아직 녹음 중이야. 들어갈게. 이러면 좀 안심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이렇구나 이런 거. 수진 씨의 심리 상태를 아는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과 우울증. 직장도 다닐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진 씨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괴롭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하지만 성폭력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을 옆에서 지켜본 어느 어머니의 고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무 막 마음이 상할 때는 정말 쳐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애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무력감에, 또 그런 거를 애한테 너무나 많이 받은 상처를 나타낼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상처는 도저히 누구에게라도 지워질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를 누구한테 알까봐 무서운 거, 그리고 빨리 잊자는 생각. 근데 사실 잊어질 수는 없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잊은 척하고 애도 잊었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잊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은 딸을 보며 어머니는 차라리 묻고 사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바람은 하나뿐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다 잊고 살아주기를 바랐던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나 엄마 마음 아닐까요? 엄마가 그 아이를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본인도 더 아파할 걸 생각하니까 말을 못 한 건데 우리 아이도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세상이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또 나만 아팠던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정신의학에서 성폭력 피해의 상처는 목숨을 잃거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외상과 같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심리적 증상을 겪고 있을까요? 고성만 정신과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4가지 증상을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침습 증상이라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의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거나, 두 번째가 과각성 증상, 내가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 불안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경계를 하게 되니까 잠을 못 자게 되고, 세 번째가 회피 증상이고, 이건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어떤 단서들이나 장소들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감정이나 인지의 부정적인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겪는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이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3년 넘게 홀로 고통을 참기만 했던 수진 씨. 상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상담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저렇게 치료가 방치되는 경우는 처음 봐요. 요즘 저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일단은 이런 제도상에 굉장히 큰 구멍에 생긴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왜 이게 바로 개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저희가 보통 저렇게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심리적인 외상을 입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한 달 동안이 요즘 흔히 쓰는 골든타임이에요.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피해자분들에게 당신 상처를 지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약속하진 않아요. 저희 치료 목표는 상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을 드리는 게 치료의 목표예요, 사실은. 미투는 우리 일상 속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심푸근한 농촌 지역이야말로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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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누구 좀 만나러 가요. 누구하고 가는데? 남자? 아이씨, 나는 뭔데 그러면, 아이 그리고 뭐 또 모텔도 갔다 올 거 아니야. 나는 언제 보면 확 나눌 거야, 아주 그냥. 좋은 놈 꺼낼 수 있지 뭐, 그지? 예? 좋으면은 안아볼 수도 있지 뭐. 에이, 나는 싫어요. 나는 언젠가는 내가 꼭 잡아먹고 말 거야. 아니요. 저한테 절대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가해자는 마을의 유지였고 피해자는 아이와 단둘이 사는 여성. 스토커처럼 지속적인 연락을 해왔고 유부남이면서도 성적인 만남을 강요했는데요. 하지만 미투 이후 피해자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와 아내가 함께 찾아와 폭언을 쏟아붓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웃들까지 합세해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죠. 나까지 가!
마을에서 가장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뭐 되게 뭐 여자가 좀 남자들한테 뭐 어떻게 뭐 이게 접근을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먼저 퍼뜨리게 되고, 여기가 이제 농촌 지역인데 또 농사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2차, 3차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발생되는데, 워낙에 이제 좀 폐쇄적인 동네 시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실 신고를 한다 해도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는 게 비일비재하죠. 성폭력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나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데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 여성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문제제기 못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이러이러한 날, 몇 날 몇 시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일단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고충 상담원과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상담 기록을 남겨놓는다든가요. 아니면은 그 언행을 한 직접 행위자 본인한테 사과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쓴다든가,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증거로 활용이 돼서 그게 나중에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받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니까요.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40여 건에 이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있는 수사, 공소시효 문제 등 법안 내용도 다양한데요. 그중 표창원 의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줘야 될 텐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피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낸 겁니다. 그건 결국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러한 미투 등의 피해 사실 공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그러한 공개 자체가 공익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것을 이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기슭 외딴집에 늙은 어머니와 우리 사회에서 유독 미투 운동이 활발한 이유, 낮은 인권 감수성과 뿌리 깊은 성차별,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보름달 목 근처에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날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중 한 벌을 감추세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보고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무의식 중에 배어든 건 아닐까요?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 착한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선녀와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윤선자 장학사에게 재해석을 부탁해봤습니다. 이 동화 속에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해봤을 때 누가 가장 나쁜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무꾼이 선녀의 목욕 장면을 훔쳐본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에 해당되고요.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훔쳐서 숨긴 행위는 형법 제32조 절도 또는 제366조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또 날개옷을 빌미로 결혼을 강요한 행위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 약취나 유인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되고, 사슴의 행위를 또 현대적인 법률로 재해석해 봤을 때는 또 교사범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신분을 초월해 사랑을 이룬 춘향전은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고전 작품인데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한 변학도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변학도의 이런 행위는 현대적인 법률로 적용해 봤을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례이고요. 직권남용에도 해당이 되고 또 춘향이를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이러한 형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변학도에게 현대적인 법률을 적용해서 구형을 선고하라 그랬을 때 학생들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생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참 재밌죠? 요즘 아이들의 인권과 성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문학 작품과 동화를 재해석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 높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지 6개월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희 씨는 입지전적인 미투 고발자인데요. 한번 그렇게 제가 외면하고 떠나면 또 다른 곳에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또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걸 한번 넘어서야 되겠다.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습사원이던 이주희 씨가 상사의 성희롱을 문제로 제기하자 회사는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였죠.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채용할 의지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돼 채용할 의지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확인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용 요건 부적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당 해고를 다퉜죠. 그래서 제가 이겼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보통 피해자 열의 7은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주희 씨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대응하며 복직을 요구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회사로부터 2번의 해고 통보를 받았던 주희 씨는 결국 복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들 달라진 게 없다고 하세요. 근데 저도 제 사건이 지금 2년 가까이 돼도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거든요. 다들 저한테는 다 성공한 케이스라고들 하지만 아직 저는 복귀를 안 했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성희롱도 다 인정받고 그리고 부당해고임도 다 회사에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기관 같은 데에서도 지금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싸워서 저의 트라우마를 없애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사람이고 내가 옳았다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저의 그냥 극복 과정인 거죠. 일터에서 매장당할 위험을 각오하고 한 미투.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주희 씨의 바람은 이제 직장으로 복귀해 평화로운 일상을 찾는 거라는데요. 싸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내 성희롱 문제 제기하고 해고됐다가 복귀를 했다. 이 사례를 지금 못 찾았어요. 제가 피해자분들 60명 가까이 넘게 봐도 복귀를 한 사람이 없으니 복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사례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복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게 선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력 행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미투 운동 사례의 첫 법정 다툼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1심 재판은 원색적인 안희정 사건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도 컸거니와 미투의 첫 판결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컸는데요.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미투 운동이 주춤해질까 우려를 가져왔죠.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의심받았던 재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 최윤정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분이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의 못하고 계셨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면 혹시라도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법정에 와서 판결 선고를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담담하게 들으셨고 저희한테 괜찮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용기 내겠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가 걱정할까봐 위로를 해주셨어요. 응원도 해주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온몸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피해자들한테 같이 공유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좋은 여파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는 숨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미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큼 존중하느냐, 얼마큼 배려하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한다라면 절대 성폭력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의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꾸준히 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운동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느끼는 그런 것이에요. 미투 운동이 사회를 바꿔줄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투를 운동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슬픈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절박한 비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보고 시스템이 더 잘 갖춰지고 움직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인 딸을 둔 어머니가 미투 없는 세상을 기다리며 남기는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들불처럼 퍼졌다가 또 금세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더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투에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원조 MBC 창사 48주년 기념 라디오 특별기획 미투 없는 세상. 지금까지 기획 윤권섭, 연출 박지현, 기술 권혁수,
구성 윤승희, 진행 정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MBC 창사 48주년 기념 라디오 특별 기획 미투 없는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